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왜 전부 다 때를 미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학생은 자기 공부하는데 신경 써서 실력 키우는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시험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오늘 인터뷰는 보수의 개혁을 외치며 매 현안마다 거침없이 돌직구를 날리는 33살 청년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이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패널이셨잖아요. 예, 그렇죠. 떠나서 이제 최고위원이 돼서 돌아오셨는데, 자, 추석 명절 이제 지났는데 네. 그때 손학규 대표와 뭐 공단도 찾아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민심 많이 들으셨죠? 사실 뭐 경제에 대한 부분 항상 이제 많이 나오고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 면에 있어서는 우리 뭐 IMF 이후로 한 번도 경제가 좋다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갈수록 이제 뭐 심화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목소리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솔직하게 말하면은 최근에 안보 상황에 대해 가지고 네.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야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안보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만 많이 얘기했는데 이 책은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건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경제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뭐 IMF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편안하다고 얘기해 본 적은 그렇죠. 없지만 네. 특히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퇴출 1호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개념 자체,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도 조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펼치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어느 정부든지 분배 담론과 성장 담론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정부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큰 틀에서 보면은 분배 담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분배 이렇게 담론에다가 성장을 붙여놨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얘기죠. 이걸 차라리 그냥 분배 정책으로 내놨으면은 저는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성장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그 분수 효과라고 해서 예. 그동안에 낙수 효과 반대되는 그 사람들한테 많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게 결국은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게 게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의 결국 이론이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의 본질이 뭐냐면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소비를 더 많이 하기 그렇죠. 위해서 경제 활성화한다는 건데 네. 아주 반대 방향이지만은 이거 항상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이 주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감세를 통해 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뭐 래퍼 곡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이론들인데 이걸 거꾸로 이제 계층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 이미 보수에서도 한번 그런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성장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꼭 그런 걸 다시 한번 해야 되느냐 또는 그것만으로 되느냐.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뭐 신수종 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게 보면. 없다? 예, 생각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감세 정책 혹은 무슨 뭐 분수 효과 어떻게 말은 좀 다양하지만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는 같은 생각인데 그렇죠. 근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보수 10년 동안 10년은 아니죠. 정확히 예. 9년이지만 9년 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 하면서 낙수 효과 물이 흘러간다. 부자들이 잘 살아야 그 돈이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안 됐지 않느냐라는 비판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도 이제 IT 쪽에서 일을 했었지만은 이게 규제라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업종별로 지금 봤을 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그 창조 경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아주 간단한 수준의 IT 그러니까 O2O라고 하는 뭔가 온라인상으로 오프라인상을 갖고 오는 것들 이런 정도의 창조 경제 부연물들만 나와 있지 네. 아예 혁신적인 새로운 것들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규제를 이제 철폐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그거 외에도 보면은 진짜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숙박 공유 서비스 같은 것도 한국 내에서 불법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규제는 좀 과감하게 풀어야 된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결제한 중국 갔다 온 분들이 다 충격적으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의 또한 이면은 뭐냐면 결국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카르텔을 깨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모바일 결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 활성화된 이유는
반대로 그들이 현금 사회에서 신용카드 사회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모바일 결제로 넘어와서 이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히려 기득권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거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 카드사들이라는 곳들이 지금 사실상 수수료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모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 즉 직불이 활성화되면은 본인들의 사업 영역 자체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그런 어떤 카르텔을 깨는 역할을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겠지만 일단 또 유엔에서 큰일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그 그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이제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인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씩 표현을 그냥 읽어보자면은 사실상 보증을 서주신 것 같거든요, 보면은. 보증을 서줬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 무대에서 항상 냉대받았던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을 너무 많이 뒤집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신용불량 상태인 사람과는 신용거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이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을 대통령께서 자처하신 건데 저는 뭐 그 역할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아니면 지금 보증 서줄 곳이 없습니다, 첫째로.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뭔가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보증 서줘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두 번째로는 과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주한미 사령관으로 부임하는 이제 에이브럼스 장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GP, GOP 철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제대로 안 하지 유엔군 않았느냐는 관할의 뉘앙스로. 사안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혹시라도 조정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다면은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보증을 서준 것, 국제사회 앞에 서준 것 자체는 동의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제 좀 가족 중에 이제 좀 금전 상태 안 좋은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증 이렇게 막 서기 시작하면은 따라서 같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지금 김정은에게 오히려 조언을 하고 제대로 길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사실상 보증을 서주면서.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변화를 전제로 해서 이제 보증의 강도를 높여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미사일 실험장 해체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는 우린 큰 뭐 어떤 결단했다라고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사실상 기관지인 미국의 소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 미사일 실험장 같은 거 부분적인 해체만 한 거 아니냐, 콘크리트 부분 놔두고 위에 건물만 없앤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느 단계를 밟아가면서 보증도 이제 격상시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트럼프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준석 최고위원과 거의 비슷한 나이인 걸로 알고 저보다 한 있어요. 2살 위인가 그렇더라고요. 2살 정도 위죠. 예. 어쨌든 굉장히 젊은 지도자고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와는 다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도 충격적이고 세계도 충격적인 그런 조치들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채고 얘기 말 맞다나 아직까지 확실하게 검증된 건 없지만 일단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채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김정을 어떤 면에서도 좋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반대로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범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전범이 아니다. 네, 전범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서울에 이제 답방하는 문제도 그렇고 좀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 김정일 같은 경우는 항상 뭐 테러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국외 출장도 마음대로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김정은도 김정일과 김일성이 갖고 왔던 핵 노선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명시적인 변화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라고 언급했지만은 그 표현도 보면 사실 이제 2005년도쯤에 이제 김정일이 다 썼던 거거든요. 보면은 한 번 한 적이 있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뭐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가 핵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놓고는 핵을 만든 게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북한은 살라미 전술처럼 아주 작은 변화를 만든 다음에 우린 대단한 거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상호주의라고 하죠, 우리가. 그 격에 맞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준석 최고가 다른 데서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보수는 그동안에 교육과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네.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뭐 어느 정도 그 근거가 일리가 있는 얘기 같은데 네. 안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수의 입장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안보 상황에서
어디다 위치를 할 겁니까? 과연 예를 들어서 일부 어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분들은 가서 뭐 절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나 혹은 뭐 지금 이준석 최고가 원하는 개혁 보수가 원하는 길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이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역할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과거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게 아주 과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한미군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아주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효과들을 내는 정책들을 연속하려고 하는데 과연 장기적으로 그럼 우리가 과거와 같은 어쨌든 뭐 수혜적인 관계 한미 동맹 군사 동맹을 유지할 수 있겠냐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저는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변화가 오고 있다. 뭐 전작권 전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지금까지 안보관에 있어가지고 아주 뭐 굳건한 안보관으로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반대로 이번에는 미국이 조금 변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보수 사람이 당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화에 적응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렇게 과감하게 대북 유화 정책이라 할까? 네. 뭐 예를 들면 화해 정책이라 할까?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물론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넘어온 거겠지만 네. 예상을 못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우리 기억하면 원래 본인이 첫 번째 당선될 때 선거를 앞두고 했던 말들 굉장히 과격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극단적인 말들이 로켓맨 뭐 많았.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자기 당선되기 전에 멕시코에 뭐 20m 장벽을 치겠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뭔가 집행할 때는 톤다운을 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제 중간 선거를 미국에 앞두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 앞두고 지금 제가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들은 굉장히 과장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지금 평화 모드라든지 아니면 대화 모드라는 것을 기대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후 어떻게 변할지까지 고려해가지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 혹은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네. 오바마 대통령도 곧 전쟁 날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전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11월 달에 있는 중간 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그런 레토릭 혹은 수사, 강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반전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호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평화의 어떤 전도사처럼 이렇게 갑자기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본 입장에 반전 효과를 노린 것일 텐데 제가 봤을 땐 평생 살아온 어떤 궤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옛날에 사업할 때 읽었던 책 같은 걸 제가 이제 보면요. 썼던 네. 책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 기질 자체가 사업에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전에 책에 써놓은 걸 보면은 저 사람들 우리 돈 뺏어가는 게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무역 전쟁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극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대북 정책에서만 있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저는 오히려 이것은 약간 본성을 숨기고 있는 것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정반대로 갑자기 뭐가 수틀리면 강하게 나올 그런 그 표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항상 어떤 그 군사적 갈등이 있기 전에 항상 뭐냐면 우린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전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강경책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 핵 문제나 아니면 다른 핵 문제, 파키스탄 핵 문제에 대처한 것들을 봤을 때 완전한 비핵화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강경 모드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자, 우리 쪽에서의 문제가 이제 그 여당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좀 해달라. 그래야지 이게 한 걸음 더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정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아닌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 관점 자체를 거부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비준 관점을 동의안, 거부한다는 게 비준 무슨 얘기예요? 동의안을 해야지만이 어쨌든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관점이 뭐냐면 비준 동의안 동의해달라는 그 여당 측의 관점이 뭐냐면요. 홍익표 대변인이 가서 라디오 방송하신 걸 들어보면은 지금까지 6.15나 14 같은 어떤 중요한 이정표들이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뒤집히고 이런 경우가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있었다. 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관점은 북한에서 보통 얘기하는 보수 역적 패당이 집권해서 우리가 합의한 걸 항상 뒤바꿨다라고 하는 그들의 노동신문 사설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저는 지금 따지고 보면요. 보수 정권이 집권해가지고 6.15, 14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지만은 1차 북핵 실험 언제 있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있었던 것이죠. 2006년인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 자체가 너무 이렇게 수동적일 필요는 없다.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합의가 매번 깨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이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보수 역적 패당이 집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뒤로는 숨기고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관점 하에서 저는 이런 거 비준의 이유 자체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비준을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비준량은 대통령께서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국회에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은 이제 경제, 외교,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국내 정치도 좀 얘기를 예. 해보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에도 손학규 대표와 이제 함께 공단도 가시고 했는데 네. 뭐 경쟁자이기도 했죠. 일단은 3등으로 최고위원이 되셨고 네. 그쪽 그 이제 손학규 대표는 대표가 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땠습니까? 한동안은 뭐 갈등도 좀 있었던 걸로 알지만요. 제가 근데 이제 원래 언론이 갈등을 많이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손 그건 뭐 대표님이랑 언론의 속성이에요. 손 대표님이랑 저랑 의견 일치는 지금까지 한 90% 정도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 10% 정도 이견이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어떤 겁니까 그게? 그게 이제 아까 벌어졌던 비준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아, 비준 동의안. 초기에는 손학규 대표님은 동의해주자는 입장이셨는데 저와 뭐 권은희 최고위원이라든지 좀 다소 보수적인 성향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또 이견을 제시해가지고 성급하게 가지 말고 비준 말고 우선 결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가자는 중재안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네. 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자잘한 인사 같은 것에서도 자잘한 이제 갈등 같은 건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손 대표님이 저희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신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 전 대표죠에 네. 대해서도 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두 당이 이제 합당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갈등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상당히 비슷한 점도 많아요. 어떻게 이과 네. 출신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네. 정치를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지금 사이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원래- 본인이 평가하는 네. 안철수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 생각엔 충분히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 분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대선에서 뛰기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하에서도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좌를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하시는 일들에 직접적으로 불만인 것도 좀 있었긴 했지만은 주변에 이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 조직이 이미지와 맞지 않는 일을 자꾸 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 아닐까요? 왜 예를 들면은 네.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저 잘하면서는 네. 야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은 착한데 주변에 이기붕이니 뭐니 나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통령을 늙은 대통령을 나쁘게 만들어놨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 그것도 본인의 선택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했고 네. 저는 느끼는 게 보면 이번에 그 정치 여러 파동에 비슷한 일들, 공천 파동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옛날에 새누리당에 있었을 때는 공천 파동이라는 것도 좀 나름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런 걸 일으키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선에 나서가지고 다 이걸 일으키는 바람에 지탄도 다 같이 받습니다 보면.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한 계파의 수장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공천 많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 인지상정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협상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좀 직접적인 그런 본인이 뛰어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라 조정하는 사람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항상 안철수 대표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도 안철수 대표 역할이고 대표가 나서서 일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한 번 싸움이 나면 대형 싸움이 다 벌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표를 대신해서 막아주고 본인들이 총 만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돌을 맞아야 되는데 네. 대표를 전면에 내세워서 대표가 다 돌을 맞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솔직한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라 하는 분들이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와 별다른 상의도 없이 손학규 대표 캠프에 다 일한다 이런 걸 들으면서 안철수 대표가 일견은 또 어떤 분야는 안타까운 측면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파, 본인이 당선시켰던 사람들, 본인이 조직에 끌어넣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어쨌든 무너지는 모습, 본인이 독일 간다고 한 뒤에 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저분이 더 나은 조직을 구축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준석 최고위원은 그 유승민 의원과 네. 유승민 전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자, 유승민 전 대표 이미 당의 마음 떠났다. 그리고 아마 지금 잘하면 나중에 또 다른 뭐 지금 다시 원류로 찾아가든가 네. 그러지 않겠느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본인이 보는 안철수 대표와 마찬가지로 유승민 대표의 장점과 단점은 뭡니까? 유승민 대표가 만약에 어떤 그런 뭐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그냥 돌아간다 이런 선택 같은 것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 전에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명 탈당할 때, 또 그 나머지 11명 탈당할 때 이럴 때 기회가 많았는데 네. 저는 저는 그때도 유승민 대표가 흔들리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그런 흔들림을 겪고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 고민이 생기는 지점은 뭐냐면 보수 진영 전체가 이제 본인이 몸담고 있는 보수 진영 전체가 어쨌든 리더십을 잃고 지금 혼란에 빠진 걸 보면서 그 큰 틀에서 고민을 할 것이다. 본인이 나중에 뭐
이제 대선 주자급이면은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한 번 더 당선이 이런 것들은 유승민 대표 머릿속에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건 어쨌든 자기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꿈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에 있어가지고 보수 진영을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개혁 보수라고 본인이 정체성 노선을 세웠는데 이 개혁 보수 노선이 갈수록 위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많아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뭐 당리당략에 의해 가지고 또는 본인의 어쨌든 한 번 더 국회의원 당선되는 걸 위해 가지고 당을 옮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뭐 짧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분리돼서 나왔는데 뭐 지지도는 거기도 계속 답보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뭐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고 뭐 일부 의원들이 황교안 전 총리를 찾아가서 대표에 나와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있는데 네. 그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친박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박이 앞으로 다시 한번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황교안 대표를 세우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반대로 황교안 총리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행적을 보면은 도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난 대선 때도 나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지만 안 나왔고요. 여러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안 하셨고 이분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추대를 원할 것이다. 아하.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셨던 인물을 또 알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그런 하다가 추대로는 안 된다 이거죠.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과정 속에서.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시간상 이제 짧은 네.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네. 물어보겠습니다. 개혁 보수를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에 뭐 친노 패족 안희정 전 의원이 얘기했던 뭐 그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뭐 보수는 설 길이 없다. 보수는 죽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IMF 때도 보수가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지금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친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많이 누릴 거 누린 사람들이 지금 결국은 그 당시에 집권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 자유주의 또 시장 경제 아니면 법치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한테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보수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치, 경제, 그다음에 안보, 그다음 교육 이런 분야들에 있어 가지고 보수만의 색채를 다시 한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예정에 없던 질문들을 많이 질문을 했는데 네. 뭐 막힘없이 계속 네. 빠른 속도로 답변을 해주셔서 네. 저로서는 약간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